네, 수요일은 책과 함께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이어갑니다. 홍정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노키오 한마디로 어떤 작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주 거칠게 말하면 피노키오가 사고치는 이야기. 너무 명확하다. 피노키오가 명료하다. 인간 되는 이야기. 네네. 우리말 이 표현이 참 적합한 것 같아요. 저거 언제 인간 될까? 자, 그러면 피노키오의 등장 인물과 줄거리 많은 분들 아시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네, 피노키오는 이 작가가 목차를 보면 네. 목차에 보통 한두 단어로 짧게 제목을 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제목을 쓰지 않고 문장으로 맞아요.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례만 읽어봐도 사실 줄거리가 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 작품은 원래 신문에 연재됐던 동화이거든요. 한 회 한 회가 신문에 한 번 연재됐던 것입니다.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에 36번 연재되었던 이야기죠.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가 나쁜 악당 여우와 고양이의 꿰매 넘어가서 네. 방황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모험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간에 보면 피노키오가 죽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연구자들에 따르면 원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거기서 끝이었는가는 여러 이설들이 있습니다. 원래 작품이 그렇게 어둡게 끝나는 분위기였다, 그런 구상이었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문사에 연재를 할 당시에 원고료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현실적인 문제로. 네, 작가가 입금이 되지 않으면 작가가 네네.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서 작품을 우리 드라마 조기종영시키듯이 네네. 주요한 캐릭터를 다 보내고 조기종영하듯이 죽여버렸네. 네, 그렇게 네. 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연재가 끝났는데 무수한 항의가 빗발치고 네, 독자들한테. 네, 뒤에 이야기가 읽고 싶다라고 해서 피노키오가 부활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또 뒷얘기가 있었네요. 네네. 보통은 부활하면 이제 개과천선해야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옛날 패턴을 되풀이하는 거죠. 마치 구약성서 사사기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아파서 아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만한 사사를 보내주시고 네. 살만하면 또 배반하고 또 아파서 아야 하고 네. 이런 것처럼 피노키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네. 또 놀기를 좋아하고 말썽을 부리다가 큰 위기를 겪고 그런 여러 번의 결정적인 위기를 겪은 후에 결국은 인간이 되는 이야기. 네. 이것이 피노키오의 줄거리죠. 지난 시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노키오를 새롭게 읽을 때, 다시 읽을 때 학교라는 관점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배경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학교를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콜로디는 당시 이탈리아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탈리아인, 여기서 제대로 된 이탈리아인이라는 것은 이탈리아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조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이상적인 인간형을 나름대로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은 콜로디 한 사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지식인들, 많은 또 중산층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이었는데요.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메시지가 가정, 네. 그리고 학교입니다. 네. 가정에 충실한 사람, 좋은 아들, 좋은 아빠,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이것인데요. 네. 일단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콜로디가 당시 이탈리아의 상황을 풍자한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 네네. 이탈리아 상황을 우리가 느낌적 느낌으로 이해하는데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 네. 140에서 142쪽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절망에 빠진 피노키오는 도시로 달려가 곧장 법원으로 갔어. 금화로 훔쳐간 두 도둑을 판사에게 고발하기 위해서였지. 판사는 덩치가 커다란 고릴라 위의 원숭이였는데 나이가 많고 하얀 수염을 기르고 있는 데다 특히 알이 없는 황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존경을 받았지. 몇 년 전부터 눈에서 자꾸 눈물이 흘러내려 어쩔 수 없이 항상 끼고 다니는 안경이었어. 피노키오는 판사 앞에서 자신이 당한 비열한 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 도둑들의 성과 이름,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지. 판사는 아주 인자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었어. 이야기에 아주 관심을 보였고 감동과 충격을 받았지. 피노키오가 이야기를 끝내자 판사는 손을 뻗어 벨을 울렸어. 벨 소리가 나자마자 어디선가 경찰관 제복을 입은 불도그 2마리가 나타났어. 판사는 피노키오를 가리키더니 불도그들에게 말했어. 이 불쌍한 멍청이가 금화 4개를 도둑맞았다. 그러니 저놈을 체포하여 당장 감옥에 가두도록 해라. 피노키오는 그렇게 쉽게 판결이 내려지는 걸 듣고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항의하려고 했지. 하지만 경찰관들은 공연히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노키오의 입을 막고 감옥으로 끌고 갔어. 이 부분까지죠. 네. 정말 되게 이상하죠. 네, 피해자가 피노키오잖아요. 네. 그런데 판사 사기 당한 놈이 잘못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네, 네네. 이 이야기는 피노키오가 사기를 당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찾아간 법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작품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는 듯한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피노키오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 말을 줍니다. 네. 그 피노키오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이걸 갖고 아빠랑 행복하게 지내야지 이제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죠. 그런데 처음에 피노키오를 꼬셨던 네. 언제나 고정된 우리의 옛 이야기 중에서 우리 아가 참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해서 친구를 담당한 네네네. 네, 두 친구가 있죠. 네, 두 나쁜 친구가 등장을 했지요. 네. 여우와 고양이. 그렇죠. 그리고 이 여우와 고양이가 피노키오가 그 말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는 어리숙한 피노키오를 꼬십니다. 네. 야, 4개 가지고 되겠냐. 음. 정말 우리가 비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네가 이걸 들을 수 있을까? 피노키오가 솔깃합니다. 뭐냐라니까 기적의 밭, 기적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 금화를 심으면 금화 나무가 자라고 금화가 주렁주렁 매달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노키오가 그걸 또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믿고 그리고 이 나쁜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화를 묻고 물도 막 갖다 주고 네. 이제 다음 날 오면 이제 여기 금화가 주렁주렁 막 1000개가 달리고 2000개가 달리면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할까 막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대박의 꿈을 가지고. 네, 대박의 꿈을. 네. 다음 날 가보면 아니나 다를까 금화는 그 없어지고. 사기꾼들이 네. 타서 가져가고 없었던 거죠. 피노키오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당해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판사에게 달려갔죠. 네네. 근데 이 판사를 묘사하는 이 문장이 재밌습니다. 판사는 덩치가 커다란 고릴라류의 원숭이.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사실 꼭두각시 인형인 피노키오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매우 신기하고 이상하게 작중해서 받아들여졌느냐? 아니에요. 그렇죠. 작품을 보면 피노키오 말고 다른 꼭두각시 인형들도 우리 친구 피노키오다라고 다 말을 하고 있고요. 예. 여우와 고양이도 말을 하고 네네. 판사는 고릴라 네. 이런 곳이죠. 네. 불독이 뭐 경찰 네네. 이런 배경에서 이 고릴라류의 원숭이 판사가 나이가 많고 하얀 수염을 기르고 있고 알이 없는 황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존경을 받고 있었다. 네. 콜로디가 당시 이탈리아를 풍자를 한 것 같아요. 네. 높은 자리에 있고 존경받는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존경받는가? 단지 나이가 많고 수염이 멋있고 금태 안경을 끼고 내가 낸데 이렇게 네. 에템하고 이제 뻐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피노키오가 이런 판사 앞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라고 아주 소상하게 아뢰었죠. 네네. 범인을 특정합니다. 도둑들의 성과 이름,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이 표현이 재밌는데요. 판사는 아주 인자하게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네네네. 잘 풀릴 것 같았어요. 네, 어느 정도냐면 이야기에 아주 큰 관심을 보였고 감동과 충격을 받고 이랬습니다. 네. 야, 이제 됐다. 뭔가 해결책이 보일 것 같다. 잡아주든지 뭐. 생각했는데 이 불쌍한 멍청이가 그만 내게를 도둑 맞았으니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라. 네. 처음에 전 뭔가 잘못 인쇄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말이 잘못 안 되잖아요. 읽었나? 네네. 근데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으니 이놈을 넉 달 동안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거죠. 금화 하나당 1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흔히들 도둑 맞은 놈이 잘못이야.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구만, 범인은 무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기이한 사법농단이랄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당시에 콜로디가 경험했던 네. 당시 이탈리아의 풍경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네. 공권력은 재구시를 못하고 거리에는 여우와 고양이 같은 사기꾼이 창궐하는 그런 네. 시대였던 거죠.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피노키오를 학교에 보내려고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바로 교육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9세기의 유럽 교육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교육, 정확히 말하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과 우리가 경험했던 교육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경험했던 교육을 연상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교육의 이상은 지덕체라고 합니다. 이건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서양 교육의 이상인데요. 지식, 그리고 덕망, 네. 체력, 네. 이 건강한 신체, 그리고 성품, 그리고 지적인 능력, 네.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서양 교육의 이상이었는데, 이 관점에서 근대 19세기의 유럽 교육을 보면 강조점이 약간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지식은 산업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에요. 네. 산업화가 막 전개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의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이크 사용법, 네네. 기계를 사용해서 녹음하는 법. 이걸 옛날 같으면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1대1로 선배가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처음 이제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한 권 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삐뽀삐뽀 119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제 세대의 육아인들에게는 성경 같은 교과서 책이겠죠. 같은. 네. 그런데 그 책을 사기 전에 저보다 한 세대 혹은 반 세대 위의 선배들 생각해 보면 육아를 하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에게 물어봤죠. 그렇죠. 네. 산업혁명, 산업화가 되기 이전의 유럽의 분위기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그 기술을 적용해보고 이런 단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1대1 관계 속에서, 소위 말하는 도제 관계 속에서 전수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면, 공장이 세우고 갑자기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1대1로 붙잡아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아놓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아놓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교재를 사용하려면 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무엇이 되냐면 문자 해득 능력, 문해교육,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네. 산업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네. 글을 알아야 노동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 교육이 있었고요. 그럼 덕은 무엇인가? 네. 19세기 들어서 민족주의,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또 이제 막 통일된 국가가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민족주의, 그리고 자국가에 대한 이 자긍심을 막 끌어올려서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이탈리아를 만들었으니 이탈리아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덕은 애국심이 되는 거죠. 네. 투철한 국가관. 네. 그리고 마지막 신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 네. 나아가서 군대에 종군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건강한 신체. 네. 이것이 19세기 유럽 교육의 지덕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맞아요. 사실 저는 이걸 한 문장밖에 외우지 않은 세대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예. 우리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은 아주 빽빽하게 한 페이지 가득한 이 국민교육 헌장을 당신은 다 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외우는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한테 다 외우는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 문장 정도는 외워둬라라고 해서 이 문장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태어나느냐?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그래.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맞아요. 네. 네. 사랑 때문에 네, 태어난 사랑의 사랑의 결정체. 결정체로 네, 네, 네. 6.25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태어났던 네. 우린 그렇게 태어났죠. 사명을 띠고 태어나기보다는 그렇게 거창하게 태어난 것 같지는 맞습니다. 않거든요. 네. 소소한 사랑의 결과로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태어났죠. 네네. 그런데 국민교육 현장에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을 중흥시킬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50년대, 60년대에 문맹 퇴치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음악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따라다라다, 따라다라다. 국민체조. 그렇습니다. 우리 맞추지 않았습니다. 네네.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네네. 국민이 건강해야 되니까 집단 체조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던 거죠. 일을 잘하기 위해서 네. 건강해야 되니까. 국민체조는 정확히 말하면 70년대에 보급됐지만 사실 국민체조 이전에 1960년부터 재건 국민체조라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국민체조는 일본에 되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걸 군대에서 가지고 옵니다. 네. 우리나라 군대의 초창기 인물들이나 모델들은 거의 다 일본 군대에서 가져왔으니까요. 그래서 군대에 가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요. 국군 도수체조라는 게 있어요. 도수는 맨손으로 한다는 건데요. 네네. 군인들이 맨손으로 하는 국군 도수체조라는 게 있고 이게 20대 군인들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신체나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격렬한 동작을 좀 순화시킨 게 국민체조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문자 해독 능력 네. 그리고 우리의 출생부터가 국가를 위해서 내 몸 오직 조국 그럼요. 이런 애국심. 네네. 그리고 정말 강했죠. 네, 우리의 건강은 체력이 네, 국력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경험했던 교육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예전에 뭐 포스터, 네, 뭐 네. 표어, 네, 대회 이런 거 맞습니다.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체력이 좋아야 오래 산다. 이게 체력이 좋아야 병이 안 걸린다가 아니라 네, 행복하다 이런 게 우리의 아니라 체력은 국력인 거예요. 국가의 그러니까 힘인 거죠. 몸을 진짜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네.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그렇습니다. 그런- 아프면 애국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픈 사람 매국노. 네. 거칠게 말하면 네. 뭐 그런 교육의 시대를 경험했던 거죠. 카를로 콜로디의 시대 또 그가 생각했던 교육의 이상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것과 매우 맞닿아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콜로디는 교육을 통한 이탈리아인, 음. 참 이탈리아인이랄까요? 교육을 통해서 민족 중흥을 꾀할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노키오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 시대의 교육관, 네. 우리 시대의 인간됨의 길과 콜로디가 피노키오에서 보여주는 인간됨의 길이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네.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작품에서 여전히 읽을 가치가 있는 고전이죠. 그러네요. 학교의 의미가 지금하고도 완전히 맞습니다. 달랐고 우리가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다녀왔던 것 같아요. 예, 이 책을 통해서 학교의 의미 그리고 당시에 왜 학교를 이렇게 강조했는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도 겹쳐지고 또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네. 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작가 카를로 콜로디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좀 더 대의적으로 보면 애국 민족주의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과 우리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교육을 좀 많이 강조한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카를로의 생각을 뭐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지 어떻게 보셨나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유사한 근대 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인간이 되었는가? 네. 저는 피노키오보다 열심히 학교는 다녔거든요. 네네. 말썽을 부리더라도 학교에 가서 부렸고 그런데 과연 나는 인간이 되었는가?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 말대로 언제 인간 될래라고 한다면 나는 언제쯤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는데요. 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기여하는 제도다. 학교가. 네. 정확히는 학교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기여한다. 또 반대로 학교는 기존의 위계 질서를 공고하게 만들고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에 충실하게, 잘 못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교육만 시켜서 이
계급의 차이를 더 고착화시키는 제도다라고 보는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네, 네. 사회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첫 번째는 기능론. 네. 교육은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고 또 시험과 이런 걸 통해서 낮은 계층에 있던 사람이 공부해서 좀 발전적으로 자기가 나갈 좀 더 수 나은 있도록. 삶으로 나갈 네.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순환시키는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교육 혹은 학교는 갈등을 더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다. 갈등론이라고 하죠. 네, 네. 기능론과 갈등론은 매우 오랜 동안 고전적으로 대립했고 또 그 두 가지를 통합시키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매우 거시적인 시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 가지 관점을 거시적으로 보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 휩쓸려 갈 것처럼 바라보는 성격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요즘의 교육학들을 보면 이런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아무리 거시적으로 이렇게 해도 미시적인 부분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각기 좀 다르게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던 세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이 소위 유신 시절의 교과서, 네, 네. 독재 정권의 교육을 충실히 받고 그 제도 아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던 사람들이 근데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많이 투신했단 말이죠. 네, 네. 만약 교육이 그런 특정한 사람들을 그 교육하려고 했던 이념대로 쭉 끌고 가는데 성공했다면 사실 그분들은 네.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기보다는 네, 네. 사실은 오히려 그 체제에 더 철저하게 그렇죠. 복무하는 사람들이 됐어야 되죠. 네, 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과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교육이 매우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네, 네. 사람은 교육보다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목표가 사람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선함이 네, 네. 깨어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예, 예. 네, 그래서 매우 부정적인 교육 환경과 또 억압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저는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한국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입을 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학교를 다녀봤고 그것도 그렇고 네. 또 각자의 유리한 쪽으로 또 생각하다 네네네네네. 보면 불만도 많고 또 맞습니다. 한편에서는 또 유리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입시 제도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그 네. 논란이 논란이죠. 되잖아요. 네, 뭐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뭐 정시냐, 아니면 뭐 등등.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입시 제도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을 단 하나의 대학, 단 하나의 학과에 다 집어넣어 줄 수 없으니까. 그럼 결국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아무튼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입을 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일단 다 학교를 다녀봤고 또 입을 대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학부모 시절을 네. 거쳐봤기 때문에 우리 교육 좀 안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네. 마치 내가 뒷산 좀 올라가 봤다라는 것 때문에 에베레스트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는 말이지 이렇게 네. 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TV나 이런 곳에 나와서 한국 교육 이래서 문제입니다라고 비분간개하고 때로는 네. 울먹거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실은 그분이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했던 교육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단순히 어떤 시대의 교육을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교육 그 자체가 인간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네. 전제를 두고 네. 다만 그것이 마법적인 효과를 약속하지 않으므로 교육의 개혁이나 혹은 현재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이 네. 이걸 개선하고 혹은 어떤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밀어 보내면 문제가 마법처럼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관점의 전환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는 것에서도 학교를 잘 다니고 이런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이 작품에서 학교를 잘 다니고 좋은 아들, 네. 착한 아들이 되는 것이 결정적이긴 했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피노키오가 그전에는 아빠한테 제페토 영감님께 배고프다라고 했을 때 과일을 주잖아요. 네, 네. 배가 있다.
껍질 있는 거 못 먹어요. 껍질 깎아주세요. 우리 사실 지금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과일은 네. 껍질 깎아 먹는다. 근데 피노키오는 껍질 싫어요라고 했던.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껍질도 먹었나 봐요. 네, 네. 그리고 배가 배 몇 개 먹으면 우린 배 터져 죽지 않나.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한 우리나라 배가 아닙니다. 요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서양배. 네네네. 작은 서양배니까요. 한창 먹을 나이 애들은 그 기별도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페토님은 원래 같은 본인이 식사를 할 것 같으면 껍질은 물론 꼭지까지 다 드셔서 꼭꼭 씹어 먹어서 허기를 면해야 되는데 피노키오가 여기 음식 투정도 하고 그리고 학교 보내달라 뭐라고 하면서 정작 아빠가 자기의 옷을 팔아서 네, 책을 네. 사가지고 학교를 보내주면 또 그 책 팔아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렇죠. 엉망진창이었죠. 네네. 그랬는데 이랬던 아이가 굉장히 근면하게 생활하고 네. 가족을 돌보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콜로디가 단순히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 피노키오가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착한 행동, 네. 착한 성품을 갖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아리스토텔레스 네네네. 얘기를 하면 또 도망가실까봐.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비롯된 덕의 윤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 주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밖에 나서 선행하는 것을 보고 저거 다 연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한 사람이 연기를 30년, 40년 계속하면 그게 성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피노키오가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한 착한 성품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 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이게 이 작품에서 간과되고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네요. 그 밖에 뭐 인상적인 내용이 있으셨나요? 제가 다른 번역본을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이 번역본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본 이 번역본의 사파는 굉장히 동화적이고 네네네. 따뜻해요. 그런데 이 번역본의 사파는 약간 섬뜩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농담을 할 때 좀 시니컬하게 뭔가 좀 찌르는 듯한 그런 농담을 하는 것처럼 네. 그림도 약간 좀 섬뜩한 느낌의 그림들이 좀 많이 있어요. 피노키오가 당나귀가 됐다가 다시 사람이 되는 장면에서 보면 네. 약간 좀 무섭게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 책의 사파 중에 제가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는 장면인데요. 네네. 파란머리 요정. 네네, 나오죠. 네, 파란머리 요정의 마치 자궁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듯한 네. 사파예요. 그래서 작품에서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네네. 이 그림을 그린 이 책의 사파를 담당한 사파가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재탄생. 그래서 비록 이야기 주제를 그냥 텍스트는 그림으로, 아니지만 이런 해석이 네네. 굉장히 참신했고 새로운 탄생. 파란머리 요정이 되게 신비한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어린 소녀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 애기 귀신처럼 좀 음산한 이미지로 네네. 처음에 좀 음산한 이미지로 그려지다가 네네. 요정이 어느 순간 누이면서도 또 선생님, 네. 스승 역할도 하고 또 어머니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머리 요정 속에 파란머리 요정과의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피노키오가 다시 인간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이 사파를 통해서 굉장히 멋있게 그려져서 이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네.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피노키오가 이 주인공 피노키오가 인간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해피엔딩일까요? 요즘에 뭐 해피엔딩, 새드엔딩, 그리고 저희 딸은 열린 결말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결론이 나는 걸 좋아하던데 네. 그 책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인형이었을 때 내 모습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웠다니 이제 진짜 소년이 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 이렇게 문장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충실하다면 해피엔딩이겠죠. 그런데 뭐 제가 뭐 창의적이지 못해서 일단 그 문장을 한번 인용을 해봤는데 그 피노키오가 인형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처음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계속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서 조금씩
자신은 뭐 여전히 인형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나가고 물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하는 모습을 반복하지만 결국 주어진 모습이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면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피노키오가 앞으로 더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 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제가 조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결말이다. 해피엔딩이다. 네. 네네. 아닌가요? 아니요, 이건 정답은 없죠. 네. 근데 흥미롭게도 기분이 좀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든가요? 아니, 제가 그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가지고 마지막에 제 이 질문을 던지죠. 해피엔딩으로 생각하십니까? 새드엔딩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매우 공교롭게도 젊은 엄마들은 새드엔딩으로 보고 약간 연배가 있는 엄마들은 해피엔딩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새드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의 교육의 흐름이라는 것이 피노키오는 정말 문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 끝에 인간이 되잖아요. 네네. 자신의 원래 모습을 벗어버리는. 팍팍하죠. 네, 그런데 요즘의 교육의 흐름은 타고난 모습, 이른바 그 아이의 결을 존중해준다라는 방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작품의 끝은 피노키오가 인간이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체제에 딱 맞는 체제에 잘 맞는 모범생이 되었다라고 읽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이것이. 네. 그런 식으로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의 마지막을 읽는다면 사실 조금 섬뜩해요. 왜냐하면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에게 마치 마른 뼈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기에는 영혼이 빠진 나무 인형이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렇죠. 피노키오가 자신의 어제까지의 자기 자신, 얼마 전까지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비극적이기도 하고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관점에 따라서 좀 달리 읽혀지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인생은 아름다워로 유명한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하고 주연한 피노키오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미술이 아름다워요. 네네. 미술이 굉장히 아름답고 동화적인 상상력이 극대화되어 있는데요. 흥행과 평가에는 참패했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매우 절정의 연출 감각과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로베르토 베니니가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큰 나머지 50대의 피노키오를 연기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감독이 자신의 연출 감각과 이런 작품의 세계를 가지고 딱 맞는 아역 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는 작품이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특히 엔딩 장면이 코미디언이잖아요. 예술가 중에서도 더 자유분방한 네네. 베니니가 이 작품의 끝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고 학교에 갑니다. 피노키오는 학교에 갑니다. 네. 근데 피노키오의 그림자는 학교에 가지 않고 남아요. 그러니까 예술가인 베니니가 보았을 때 이 원작의 결말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자유로운 영혼인 예술가들이 보았을 때는 순응한다. 뭐 네, 자신이 맞나? 가지고 있는 고유함, 네. 원래의 타고난 본성, 그리고 독특하고 기발함. 말썽꾸러기는 달리 말하면 또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다 훼손시키고 깎아내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과연 해피엔딩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로베르토 베니니가 아주 상징적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해석도 한 번쯤 접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에 함께 읽을 책은 뭔가요? 또 읽어야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인간이 되고 싶은 꼭두각시 인형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네네. 다음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메리 셀리가 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그래요. 제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시면 의외로 네네. 글이 우아합니다. 그래요? 네, 재미있고 우아해서 이런 작품이었어?
깜짝 워낙 이 놀라실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네네. 깜짝깜짝 놀라서 네. 그랬는데 글은 또 그렇지가 네네네. 않다는 얘기네요. 반전인데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이야기 홍정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